거울 앞에 선 내가 손목을 바라본다. 각질이 일어나고 벌겋게 달아올라 화상을 입은 듯 거칠다. 연고도 발랐고 병원에도 갔지만 의사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의사의 그것이 아니다. 마치 식사 도중에 죽은 동물의 시체라도 본 듯한 눈빛이다. 긴 팔옷을 입어 잘 가렸지만 아직 부족하다. 연고 냄새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나에 대한 혐오감인지 내가 방에 들어서면 온 가족이 살짝 얼굴을 찌푸린다. 오늘 아침 나는 주방 수건을 빨았다. 언제나처럼 남과 섞이지 않고 조용히 다른 사람의 물건엔 손 떼지 않는다. 뒷마당에 내다 걸어 햇볕에 말린다. 연고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배면 안 될까 두려워 고깃물로 한 번, 생강물로 한 번.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저 받아들여지고 싶었을 뿐이다. 방으로 돌아오니 점심 식사가 거의 차려진 상태였다. 며느리 혜민이 식기를 놓다가 나를 보고는 조용히 비닐 포장된 플라스틱 젓가락 한 세트를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칼날 같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았다. 내가 밤마다 안아주던 손녀 은우가 식사 중 엄마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그리고는 내가 막 덜어준 고기 담긴 그릇을 살짝 밀어 건넨다. 할머니가 만졌어요. 나 안 먹을래요. 나는 얼어붙었다. 국자 무게가 갑자기 돌처럼 무거워졌다. 혜미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그릇을 다시 치워 새로운 걸 준다. 나는 입을 뗄 뻔했지만 전염 안 돼요. 하지만 목구멍 어딘가가 조여오는 느낌의 말을 잊지 못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내 눈을 마주하지 않는다. 아들 성호는 핸드폰만 뚫어지게 보며 듣지 못한 척한다. 물론 다 들었을 것이다. 다만 말하기를 피할 뿐이다. 모두 식사를 휙휙 마치며 서로 대화하고 나만 피하는 듯했다. 마치 식탁 위에 불필요한 존재 마냥. 식사가 끝나자 모두 각자 방으로 간다. 나만 남아 상을 치우고 설거지한다. 내가 쓴 그릇들은 작은 바구니에 따로 모아둔다. 내가 설거지해도 말리지도 않고 그냥 둔다. 알겠다. 쓴 사람이 처리하는 게 낫겠다는 뜻이다. 설거지하며 은우가 쓰던 작은 숟가락에 얼룩이 묻은 걸 봤다. 나는 수건으로 닦아내고 또 닦았다. 손톱이 부러지고 살갗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끝까지 닦았다. 방으로 올라가 붕대를 감으면서 생각했다. 이 집에 나의 손이 밤새도록 아팠던 걸 기억할 사람이 있나. 은우가 열이 나던 밤 죽을 끓여준 건 내 손이었고 혜민이 산후조리로 힘들 때 그녀가 넘어질까봐 밤새 지킨 것도 내 손이었다. 그걸 기억해 줄 사람이 이 집에 과연 있나. 나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었다. 혜민은 나와 가장 먼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은우는 베개를 안고 부모에게 꼭 붙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할머니가 은우한테 이야기 들려줄까? 혜민이 고개를 돌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요즘은 동화 읽어주는 기계도 있어요. 굳이 누가 이야기 안 해줘도 되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등을 돌렸지만 발걸음은 멈췄다. 나무문 뒤에 서서 들었다. 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 병 있으시다고. 음식은 못하게 해야 해. 나 점심에 끓인 미역국도 다시 헹궜어. 성호의 한숨 섞인 숨소리만 들렸고 대답은 없었다. 은우는 TV 소리를 더 키웠다. 방은 여전히 환했고 웃음소리도 들렸지만 내게는 이미 오래전에 꺼진 공간이었다. 나는 욕실로 가서 찬물을 틀었다. 손을 씻기 시작했다. 너무 세게 문질러 피가 날 정도였다. 왠지 더 세게 씻으면 이 더러운 느낌도 씻겨나갈 것만 같았다. 거울을 올려다봤다. 갈라진 피부, 움푹 꺼진 눈, 메마른 입.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였다. 나는 매일 밤 손자를 재웠고 집에 이불 하나뿐일 땐 바닥에 등을 대고 자면서도 성호에게는 푹신한 자리를 내줬다. 손으로 떡을 빚고 손톱이 찢어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마치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존재처럼.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모두가 아직 자고 있을 때 나는 조심조심 부엌으로 내려가 미역국을 끓였다. 은우는 생강 조금 들어간 미역국을 좋아했다. 6살 때부터 그랬다. 나는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흰색 수건, 귀퉁이에 곰돌이 자수가 놓여 있었다. 깔끔하고 향긋해서 손이 갔을 뿐 그게 누구 것인지는 몰랐다. 혜민이 일어나 수건을 보더니 순간 굳었다. 수건을 들고 내게 물었다. 엄마, 이거 오늘 아침에 얼굴 닦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말을 다 하기도 전에 혜민이 차갑게 말했다. 이거 은우 수건이에요. 제가 따로 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한 발 물러섰다. 미안해. 공용인 줄 알았어. 손도 씻고 얼굴만 살짝 닦은 건데. 혜민은 대답 없이 몸을 돌려 수건을 휴지통에 버렸다.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마치 오염된 무언가를 버리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저 수건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 그런데 그 행동 하나로 나는 병든 짐승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아침, 은우는 새 플라스틱 그릇에 새 젓가락으로 식사했다. 내 옆자리에서 두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나를 보지 않았고 할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았다. 내가 달걀을 집어주자 조용히 옆으로 밀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전히 따뜻한 미역국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꼈다. 그 아이가 생일이거나 감기 걸렸을 때마다 내가 끓여줬던 그 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손주에게 음식을 덜어주는 것조차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가족들은 서둘러 식사를 마쳤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 속 차가움은 그 어떤 말보다 아팠다. 식사 후 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하나하나 내 그릇은 내 전용 수세미로 닦았다. 혹시라도 내 탓에 다른 사람 그릇이 더럽혀질까 두려워서 머릿속엔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더 조심해야 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절대 피해주면 안 돼. 오후 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나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테이블에 올려놓고 불렀다. 은우야, 우유 마시자. 아이는 엄마를 향해 바라봤고 혜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은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타준 거 마실래요? 지금 별로 안 마시고 싶어요. 내 손에 들린 우유 잔은 여전히 따뜻했다. 마음을 담은 잔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금기된 물건 같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책상에 올려두었다. 밤이 되어도 그대로였다. 나는 우유를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매일 밤 동화를 읽어줬던 사람이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안아준 사람도 나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주말 예능을 보며 웃고 있을 때 나는 조심히 가장자리 의자에 앉았다. 은우는 엄마에게 기댔고 혜미는 남편에게 물을 따라줬다. 나는 애써 웃으며 끼어들었다. 이거 전편 진짜 웃겼는데 할머니 웃다가 눈물 날 뻔했잖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혜미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바꿨다. 화면에선 기계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다. 문을 닫기 전 희미하게 들리는 혜민의 속삭임이 들렸다. 오빠가 엄마한테 말 좀 해. 저렇게 계속 계시면 집 분위기 계속 불편해. 우리 엄마가 알면 당장 은우 데리고 오라고 하실걸? 성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피하면 되잖아. 엄마는 나이 드셔서 잘 모르셔. 나는 늙었다. 하지만 모른다는 말은 틀렸다. 누구보다도 안다. 내가 더 이상 사랑의 중심이 아닌 무형의 부담이 되었다는 걸. 나는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웠다. 내 등이 한때 아들을 키우던 그 등이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무언의 상처를 감당하고 있다. 짠물이 베개 위로 스며든다. 그날 오후 은우의 생일 파티 준비로 모두가 분주했다. 풍선이 집안 가득 달렸고 반짝이는 전구, 3단 케이크, 은우야 10번째 생일 축하해 라는 손글씨 축하판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나는 뭔가 돕고 싶었다. 하지만 혜미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좀 쉬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은우가 너무 뛰어다니지 않게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르고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엄마. 나는 조용히 수건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털었다. 그러나 혜미는 다른 걸레를 들어 말렸다. 제가 할게요. 곧 손님 오실 거예요. 그날 손님은 대부분 혜민 쪽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두 언니,
친구들 그리고 큰언니의 시어머니까지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은은한 향수를 뿌렸다. 다정하게 웃으며 나를 보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길은 내 손을 절대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구석에 서서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내가 직접 포장한 상자. 안에는 은우가 좋아하는 하늘색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한 달간 매일 밤마다 떨리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짠 것. 손이 갈라지고 아파도 그 아이를 위해 참아낸 시간이었다. 할머니, 옆에 앉아주세요. 은우가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생일 케이크가 등장하고 모두가 테이블 주위에 모였다. 혜민이 케이크를 자르려다 나를 향해 말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하지만 나는 돕고 싶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는 조심스럽게 칼로 조각을 나누고 접시에 담았다. 마지막 조각을 올리던 순간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크림을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냈다. 엄마, 혜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손으로 하시지 말라고요. 특히 손님들 앞에서는 엄마 지금 병 있으시잖아요. 다들 보면.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늦었다.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사돈 어른은 조용히 컵을 내려놨고 언니 중 한 명은 살짝 얼굴을 찌푸렸다. 모르는 손님 한 명은 접시에 담긴 케이크를 휴지로 조용히 닦았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 손끝에 아직 크림이 묻어 있었다. 은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성호는 가만히 앉아 시선을 피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뒤로 물러났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멀어져 갔다. 나는 선물 상자를 안고 방으로 향했다. 뚜껑을 열었다. 하늘색 손수건이 그대로 있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땀 한 땀의 실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걸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시계를 바라봤다. 정확히 10년 전 이 시간 나는 은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첫 번째 생일이었다. 오직 나와 성우뿐인 조용한 밤. 미역국을 끓이고 찹쌀떡을 만들고 반쪽 사과 위에 촛불 하나를 꽂아 불을 밝혔다. 그때 나는 허름한 부엌에 앉아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맑았고 아들이 나를 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나는 넓고 환한 집안에 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다. 그날 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기 굽는 냄새, 캔 따는 소리, 생일 음악. 나는 모든 소리를 똑똑히 들었지만 그건 마치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같았다. 내가 초대받지 못한 세계. 손끝엔 여전히 크림 자국이 묻어 있었다.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다. 아무도 괜찮아요, 어머니 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오직 그 손수건만이 조용히 깨끗하게 그리고 지금의 나처럼 쓸모없는 채로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풍선은 여전히 달려 있었고 불빛도 반짝였다. 하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슬리퍼 소리, 문 닫는 소리 모든 소리가 조심스럽게 작아졌다. 마치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아니면 누군가와 마주치기 싫어서일지도 모른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손수건은 여전히 선물 상자에 그대로였다. 무릎에 올려놓고 한 줄 한 줄 실을 매만졌다. 매일 밤 잠도 안 자고 짜낸 실. 불면이 아니라 마음이 공허해서 잠들지 못했던 밤들. 창밖으로 밤바람이 살짝 불었다.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딸깍딸깍 소리를 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잠시 안기고 싶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게 똑같아 보인다. 갈라진 피부도, 외면도, 시선 회피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린 시절 성호가 우유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날이 떠올랐다. 아이가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했던 날. 아이가 좋아하는 우유를 찾아 세 군데 시장을 뛰어다녔다.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아이가 우유 한 팩을 다 마셨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그 시절 나는 두 손밖에 가진 게 없었다. 하지만 그 손으로 헌 옷을 새 옷처럼 꿰매고 스카프를 뜨고 베개를 수놓고 장난감을 만들어줬다.
우유곽으로 만든 자동차, 낡은 외투 속 솜으로 만든 인형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 웃음을 안겨줬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자식이 배불리 먹고 손주가 건강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와 같은 밥상에 앉아 손을 한번 잡아주고 조용히 물어봐주는 것. 엄마, 춥진 않으세요?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을까 누군가가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엄마라고 불러준 적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봄밤은 건조하게 차가웠다. 아래마당은 어둡고 복도 조명만 깜빡였다. 그곳은 한때 내가 은우와 함께 놀던 곳이었다. 설날마다 작은 등이 걸렸고 오래된 모기장을 텐트처럼 세워 캠핑놀이도 했다.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졸다가 속삭였던 적도 있다. 할머니, 늙지 마세요. 나는 늙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게 점점 누군가의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뜻일 줄은 몰랐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일 아침 내가 사라져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을 짓지 않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과연 누가 알아챌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따라 집이 조용하고 깨끗하네. 너무 좋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곁에 앉았다.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중간을 펴고 조용히 몇 줄을 적었다. 어느 날 내가 이 집에 없더라도 기억해다오. 나는 이 집을 내 인생 전부로 사랑했단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쳤다. 내 손 위를 살며시 지나간다. 갈라지고 벌겋게 부은 피부. 하지만 가장 아픈 곳은 그게 아니다. 어디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가슴 속 어딘가 밤마다 쑤시는 그곳이었다. 그날 아침 가볍게 비가 내렸다. 비는 크지 않았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몇 방울의 빗물이 창에 흘러내리며 긴 자국을 남겼다. 마치 아무 말도 없는 눈물처럼. 나는 은우가 학교 가는 소리를 들었다. 운동화 바닥이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혜민이 아이에게 우비를 챙기라고 하는 목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주전자에서 물이 끓으며 나는 소리. 식탁 의자를 살짝 끄는 소리. 도자기 그릇이 식탁에 닿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몸은 돌처럼 무거웠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머리는 울리고 눈은 따가웠다. 숨은 점점 얕아졌다. 그런데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단지 가벼웠다. 아무도 붙잡고 싶지 않은 종이장처럼. 나는 여전히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 있었다. 등이 쑤셨지만 몸을 뒤척이고 싶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 침묵 속의 식사, 회피하는 눈길, 뒷말이 가득한 낮은 목소리들. 그저 가만히 있고 싶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식탁에서 사라지고 설거지 소리에서 사라지고 빨래 시간에서 사라지면 과연 누가 눈치챌까? 점심 무렵 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점심은 여기 둘게요. 혜민의 목소리였다. 평범하고 익숙한 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같은 말은 없었다. 나를 위한 말이 아닌 그냥 전달일 뿐이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도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밥은 점점 식었고 국엔 기름막이 떠올랐다. 사과는 갈색으로 변해갔다. 나는 잊혀져 가는 냄새를 맡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설거지 소리도 젖은 빨래를 걷는 사람도 없었다. 은우에게 교복 갈아입으라는 말도 없었다. 늘 당연했던 일들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오후 5시쯤 혜민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아직도 안 나오셨어? 아무 소리도 없네. 성호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주무시겠지. 요즘 자주 피곤해 하시잖아.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신 거면 이상하잖아. 당신이 한번 불러봐. 둘은 내 방 문 앞에 섰다. 3번 두드렸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엄마? 어머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손은 침대 가장자리에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메마르게 갈라져 있었다. 엄마. 성우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나를 안아 올렸다. 내 몸은 차가웠지만 이마는 불덩이 같았다. 손이 붓고 숨소리는 가늘고 빠르며 반응은 없었다.
혜미는 당황해 소리쳤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그 순간 처음으로 나는 그들의 진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혜미는 눈물에 젖은 채 손을 떨며 휴대폰을 찾았다. 나 그냥 어머님이 삐치신 줄 알았어. 그래서 식사 안 하신 건 줄 알았어. 이렇게 심각할 줄은. 성호는 내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들리세요? 미안해요. 엄마 제발. 그 순간 집안에는 더 이상 TV 소리도 휴대폰을 터치하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멀리서 다가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급하게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존재라 생각지 않았던 사람의 부재가 만든 공허한 심장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깨달았다. 아침부터 아무도 테이블을 닦지 않았다. 창문을 닫았는지 확인한 사람도 없었다. 차를 내온 사람도 없었다. 집은 차갑고 조용하고 무섭도록 텅 비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묵묵히 지켜온 한 여인이 이제 생사의 경계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과 잊혀진 존재 사이의 경계에 병원은 조용하고 살짝 차가웠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회색 벽 사이를 맴돌았다. 미숙 씨는 병상 위에 누워 있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 모니터에서는 삐삐 하고 희미한 소리가 반복되었다. 혜미는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창백한 얼굴과 흐릿한 눈동자는 무언가를 놓쳐버렸다는 후회의 그림자를 담고 있었다. 성호는 복도에 기대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릴 적 자신을 위해 등짐 가득 연탄을 지고 다녔던 사람. 남편이 병상에 누웠을 때 병원 복도에서 며칠을 잤던 사람. 자신의 자식은 물론 손주까지 남은 힘을 다해 길러냈던 사람. 그는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릴 때면 엄마가 항상 생강차를 끓여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 이마를 짚으며 말하던 말. 바람 맞은 것 같구나. 우리 아들. 이제 그 바람에 맞은 건 어머니였다. 그런데 아무도 담요 하나 덮어주지 않았다. 은우는 친구 집에 잠시 보내졌다. 아이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떠나기 전 이렇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 멀리 가요? 다시 이야기 안 해줘요. 혜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아이를 꼭 껴안았다. 의사는 미숙 씨가 탈수와 심한 피로, 장기적인 피부염 증상 방치로 인한 감염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아마도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었지만 숨겼을 거라고.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을 때야 비로소 쓰러진 것이라고 했다. 전염되지 않는다. 는 진단 이미 첫 진료 때부터 있었던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다.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아무도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았다. 성호는 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이제 뼈만 남은 손, 갈라진 틈이 마치 가뭄의 금간땅 같았다. 엄마 나야.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눈 좀 떠봐요. 미숙은 천천히 무겁게 눈을 떴다. 가느다란 틈. 하지만 그 작디 작은 반응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다. 혜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진짜 미안해요. 정말. 미숙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성호에게 담요를 살짝 덮어주려 손을 들었다. 아직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챙기려는 어머니의 반사적인 몸짓이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성호의 가슴을 죄어왔다. 그날 밤 성호와 혜미는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간호했다. 약을 읽고 물수건을 덮고 손을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닌 무심함의 껍질, 선입견의 막, 그리고 이기심의 벽. 어느 날 아침 혜민이 사과를 깎다 말고 남편에게 말했다. 은우 낳았을 때 어머님이 사흘밤을 꼬박 새셨잖아. 나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어. 성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나고 미숙 씨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몸은 아직 힘이 없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지나치게 또렷했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숟가락 하나, 물수건 하나, 한마디 말까지 모든 게 정확히 제때 이루어졌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예전에는 자신이 마신 컵 하나에도 얼굴을 찌푸리던 혜민이 이제는 직접 물을 떠와서는 묻는다. 어머니, 미지근한 물이 좋으세요? 아니면 시원한 게 나을까요? 성호도 매일 병원을 찾았다. 서류며 종이 뭉치를 들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푹 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 그리고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집 문제 얘기 좀 해요. 엄마 명의도 괜찮지만 만약에 대비하려면 제 명의로 미리 옮기는 것도.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희뿌연 천장을 바라봤다. 지금 저 애들은 효도하는 척을 하고 있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분노도 충격도 아니었다. 그저 깨어남이었다. 예전부터 알아차릴 수 있었던 작은 징후들이 떠올랐다. 혜민이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이 들어오면 전화를 급히 끊던 모습. 자신의 병 이야기가 나올 때 부부가 눈빛을 빠르게 주고받던 순간들. 엄마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그런 거 그만하세요. 라는 성호의 말. 그 말엔 걱정이 아닌 계산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오늘 간호사가 무심코 한마디. 아드님이요. 집문서 관련해서 여쭤보시던데요. 혹시 어르신 정신 상태 괜찮은지 의사 확인 받으려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정신이 또렷하지 않다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단지 등기부 등본 속 이름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었다. 잠시 후 혜민이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이마에 수건을 올렸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안에 퇴원 가능하시대요. 혹시 집방 새로 도배하거나 침대 바꾸고 싶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괜찮아. 그냥 예전 그 방이면 돼. 그 방은 좀 답답하잖아요. 어머니, 이번에 서류 정리하면서 구조도 좀 바꿔볼까 해요. 침대를 창가 쪽으로 옮기면 어머니도 훨씬 편하시고. 미숙 씨는 조용히 눈을 돌려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마주봤다. 서류 정리? 그렇게 급한가? 혜미는 잠깐 멈췄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아니요, 급한 건 아닌데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어머니께 무슨 일 생기면 나중에라도 편하게 정리하려고. 그 말 속엔 가족이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계산의 냄새가 뚜렷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몸을 일으켜 침대 밑 작은 바구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예금 통장. 매달 연금에서 조금씩 명절 상여금, 세뱃돈 등을 모아 넣은 돈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다. 장례비용. 죽고 나서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말 것.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미숙 씨는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소란도, 질문도, 누구의 관심도 없었다. 수십 년간 그녀는 늘 그랬다. 오래된 습관처럼 그 집안에 존재해왔다. 매일 아침 켜져 있는 부엌 불빛처럼 누가 켰는지, 언제부터 켜졌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녀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화초에 물을 주고 손주의 이불을 개고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병 이야기, 약 이야기, 집문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혜민에게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조용하게 대했다. 성호에게는 딱 한 가지를 물었다. 내가 좋아하던 그 조림 생선 아직도 좋아하니?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하죠, 엄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내가 해도 아무도 안 먹을 줄 알았지. 그 다음 날 그녀는 생선 조림을 해두고 부엌 위에 올려두었다. 남겨진 건 그것뿐이었다. 일요일 아침, 집은 아직 자고 있었다. 하늘은 흐리고 공기는 서늘했다. 미숙 씨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차를 끓이고 식탁을 닦고 온수통을 가득 채웠다. 그런 다음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다. 안에는 몇 벌의 옷과 낡은 천지가 하나뿐이었다. 출발하기 전 그녀는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수천 번은 넘게 밥을 지었던 곳. 하지만 누구도 단 한 끼조차 선명히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엌. 그녀는 편지를 남기지 않았다. 메시지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하늘색 손수건 손주를 위해 한 땀 한 땀 짰지만 한 번도 받지 못한 그 손수건을 식탁 한가운데 곱게 놓아두었다.
그 밑에는 흑백 사진 한 장. 성호 어린 시절 그녀가 그를 안고 있는 모습. 벽돌도 없는 옛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혜민이 가장 먼저 눈치챘다.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을 때 주방은 말끔했다. 아침밥은 차려져 있지 않았다. 차는 미리 따라져 있었고 물은 아직 따뜻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없었다.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옷장은 텅 비었고 아무 흔적도 짐도 글자 한 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건 하늘색 손수건과 오래된 사진. 은우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 왜 오늘은 안 안아줬어? 혜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생애 처음으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숨조차 쉴 수 없는 허전함이 온몸을 뒤덮었다.